안녕하세요. 윤기수입니다. 지적재산권 3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요. 특허 출원 절차 일반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목차를 보면 특허 출원 절차 일반, 방식심사. 특허 출원 절차 일반은 뭐 대리인이라든지 또는 뭐 권리 능력, 절차 능력, 그다음에 뭐 절차의 중단, 중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특허 출원 절차 일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권리 능력입니다.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또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조에 보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이제 법인도 포함되는 그런 개념인데, 법인 같은 경우 생존하는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설립 등기에 의해서 이제 법인이 되는 거고, 해산에 의해서 이제 법인이 소멸되는 거죠. 자연인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어나면 사람이 되는 거고, 이제 사망하면 이제 사람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언제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민법상 그러한 그 사람이 되는 것은, 자연이 되는 것은 전부 노출소리 이제 통설입니다. 물론 형법에서는 진통설이 통설인데,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은 맥박이 정지되면 그러면 이제 사망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뇌사가 아니라 그 이유인 그 맥박이 정지되는 경우, 호흡이 정지되는 경우가 이제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 동안에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특허법에 적용을 해보면 우선 이제 내국인과 외국인, 국적에 따라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이제 구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국인, 즉 우리나라에 국적이 있는 사람이 내국인이죠. 이러한 내국인은 제4자, 제 외자를 불문하고 권리 능력을 가집니다. 법인 다 포함하고요. 제4자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사람이 제4자고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사람이 제 외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은 제4자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특허법 제25조에 보면 제외자의 외국인에 대한 권리 능력을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대 해석상 제4자의 외국인인데 제4자는 권리 능력이 있다고 보고, 제외자는 권리 능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허법 제25조에 의해서 이제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외적으로는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절차 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로서 스스로 유효하게 특허에 관한 절차상의 행위를 하거나 그런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제 절차 능력이 되겠죠. 이러한 절차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 즉 행위 무능력자를 보호하고 특허에 관한 절차의 명확화라든지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절차 능력을 요구하는 거죠. 이 행위 무능력자, 즉 민법상 절차 능력이 없는 그런 행위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법상 행위 무능력자의 그러한 그 소송 행위, 절차적인 행위 같은 경우는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특허법은요, 실체법과 절차법이 이제 이렇게 결합된 그러한 짬뽕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체적 내용과 절차적 내용이 이제 같이 있는데, 그런데 특허에서는 이러한 절차적인 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민법적인 규정보다는 민사소송법적인 그런 소송 능력이 대응되는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절차 능력, 즉 행위 능력에 위반이 된 경우에 절차를 밟았다 할 때는 무효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절차 능력을 제4자의 절차 능력과 제 외자의 절차 능력으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내국인, 외국인은 이제 다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제4자의 절차 능력 보면 민법 규정을 이제 준용해서 특허법에서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이 독립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밟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2013년 7월 1일자로 이제 민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런 거로 이제 바뀌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도 개념은 바뀌었죠.
예전에는 이제 성년자가 만 20세였는데 2014년 7월 1일자로 이제 만 19세부터가 이제 성년자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이제 18세까지가 이제 미성년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반드시 이제 법정 대리인인 그런 그 부모 또는 이제 부모가 없는 경우는 후견인이겠죠. 친권자가 없는 경우는 후견인이 그런 그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 특혜 관한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법인 사단재단, 비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인이 아닌 거죠. 즉 법인의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그런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비법인 사단재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종친회라든지 동창회, 교회, 학회 이런 데가 이제 비법인 사단재단이 되겠는데 이러한 비법인 사단재단은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고 또는 절차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이런 그 권리 능력과 절차 능력이 없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특허법은 이러한 그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이 대표자라든지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출원심사의 청구인이라든지 심판의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 피청구인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외자의 절차 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외자는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사람이 이제 제외자인데, 예전에는 서면 출원을 했을 때, 만약에 제외자인 경우에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게 상당히 복잡했죠. 뭐, 서류를 왔다 갔다 한다든지 할 때는 등기우편으로, 국제등기우편으로 해야 되고, 뭐,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전자출원으로 하니까는 뭐, 크게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옛날에 규정된 그런 규정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제외자인 경우에 그 절차의 원활화를 위해서 이런 경우에 제외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그런 대리인, 특허관리인에 의해서 절차를 밟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는 거죠. 다만 제외자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뭐 PCT 국제 출원 같은 경우에 국제 단계를 거쳐서 우리나라는 이제 31개월 이내에 이제 국내 단계에 진입해야 되는데 이런 국내 단계에 진입을 할 때, 즉 31개월 이내에 기준일까지 국내 서면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않아도 이제 그 제외자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대리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인의 종류를 보면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이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이라든지 법원의 선임에 의해서 이제 인정되는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입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이제 친권자인 부모가 이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고, 만약에 부모가 없는 경우는 후견인, 법원의 선임에 의해서 이제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상의 임의 대리인과 제외자의 특허 관리인이 있는데, 통상의 임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인의 위임에 의해서 선임되는 그러한 대리인이 바로 통상의 임의 대리인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외자의 특허 관리인, 방금 설명했듯이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그런 특허 관리인인 그런 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리권을 흥결한 경우에 만약에 대리권 범위를 위반했다 그러면 절차무효 사유가 되는 거고요. 제외자인 경우는 특허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출원서를 제출했다. 그럴 때는 이제 불수시 처분이 되고요. 법정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는 절차가 중단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리권을 흥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밟았다 그러면 이제 재심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일과 기간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사자와 심사관 또는 심판관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일정한 장소에 모이기 위한 시점이 바로 이제 기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심판과 관련해서 어떤 심리를 하기 위한 기일, 심리기일이죠. 이게 바로 이제 기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일은 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미리 기간을 정해서 이제 통지를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청구라든지 직권으로 기일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점부터 다른 시점까지 계속되는 시의 구분입니다.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의 길이를 이제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간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정 기간하고 이제 지정 기간이 있습니다. 지정 기간부터 설명을 하면, 지정 기간은 심사관이라든지 또는 심판관이 특허법에 의해서 그 정한 기간이 바로 이제 지정기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실체 심사를 하게 되면, 심사관이 거절 이유 유무를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출원이 거절 이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심사하는 거절이유 통지를 하게 되고, 거절이유 통지를 하게 되면서 거절이유 통지를 하면서 기간을 정해서, 즉 지정기간을 주면서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지정기간이 되겠죠. 그죠?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 그게 바로 이제 지정기간이 되겠고, 그런데 그 기간 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이유가 극복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제 거절 결정을 하게 되고, 거절 결정을 하면 거절 결정 등본을 송달하고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30일, 요게 바로 이제 법정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법정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특허법에 규정된 기간 30일, 1년, 뭐 3년, 5년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법정 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간의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산일의 결정인데요. 기산일을 결정할 때는 초일은 빼고, 즉 초일 불산입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날짜가 2014년 3월 20일이다. 그러면 그 3월 20일에서 초일은 20일은 빼고 2014년 3월 21일부터 기산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초일 불산입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오전 0시부터 시작할 때는 그때는 초일을 산입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좀 드물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초일 불산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간의 계산 방법으로는 자연적 계산 방법과 역법적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료일을 결정할 때 최후의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예를 들면 2014년 3월 20일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 1년이라고 했을 때 그럴 때 3월 20일은 빼고 3월 21일부터 1년인 2015년 3월 21일의 전날인 3월 20일 날 기간이 만료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기산일에 해당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되는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 그럴 때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2014년 같은 경우는 2월달에 29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2014년 2월 28일부터 1년이다 라고 하면 2014년 2월 28일은 초일은 빼고 29일, 2월 29일부터 1년 그러면 2015년 2월 29일 그렇게 되는데 2월 29일이 2015년은 없거든요. 28일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때는 그 다음 날로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날로 만료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평일날로 이제 만료가 되는 거고요. 다만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그 기간이 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날로 존속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절차의 정지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의 정지는요, 절차의 중단과 절차의 중지가 있습니다. 절차의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새로운 그 절차 수행자가 나타나서 절차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법률상 당연히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게 바로 이제 절차의 중단이 됩니다. 이러한 절차의 중단은 예를 들면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당사자가 사망하면 사망과 동시에 이제 상속이 되거든요. 근데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이제 그 장례를 치른다든지 또는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이 피상속인의 그 특허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허에서는 이제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간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어떤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거든요. 효력이 소멸되는 그런 경우에 그 당사자한테 이제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수계 신청을 할 때까지 그러한 절차가 당연히 중단이 돼서 새로운 나중에 이제 수계 신청을 했을 때 이제 새로운 모든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게 바로 이제 절차의 중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절차의 중단은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단 사유는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라든지 또는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 또는 당사자의 절차 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수탁자가 이제 수탁 임무가 이제 종료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절차가 중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절차의 중지는요
특허청의 입장에서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그런 장애가 생겼거나 또는 당사자에게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그러한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절차가 정지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러한 절차의 중지가 잘 안 일어나고 일본에서는 좀 자주 일어나는 편이죠. 여러분도 눈치챘겠지만 지진이라든지 이런 거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진으로 인해서 뭐 일본의 특허청이 업무가 마비됐다든지 또는 지진으로 인해서 당사자가 절차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절차가 중지가 되겠죠. 또는 이제 특허청의 결정에 의해서도 중지가 될 수 있고요. 그게 바로 이제 절차의 중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절차의 정지인 절차의 중단과 중지의 효과를 보면 그 절차의 진행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특허에 관한 절차는 전면적으로 이제 정지가 되고 그 절차가 속행되는 경우는 절차의 수계 통지하거나 또는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다시 모든 기간이 이제 진행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특허법의 기본 원리를 살펴보면 특허법은요 권리주의를 취합니다. 발명과 동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다음에 설정 등록에 의해서 특허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특허법은 이제 권리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법은 출원 공개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제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면 강제 공개가 되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저런 공개 공부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중복 연구라든지 중복 투자를 하지 말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심사 청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청구를 해야만 심사관이 실체 심사를 진행하거든요. 미국은 심사 청구 제도가 없습니다. 심사 청구 제도가 없기 때문에 출원하면 전부 다 심사관한테 배당이 돼가지고 이제 다 심사를 받게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심사 청구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출원이 다 심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청구를 해야만이 실체 심사를 받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1년에 특허 출원 건수가 약 17만 건 정도가 되고 그 중에 약 12만 건 정도가 심사 청구가 됩니다. 약 5만 건 정도는 심사 청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심사 청구가 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이제 취하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약 12만 건 정도가 그 심사를 받고 심사 12만 건 정도 중에서 약 7만 건 정도가 이제 등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심사 청구 제도를 두면서 심사관의 그 업무 과정을 이제 좀 줄여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일정한 경우에는 먼저 출원해서 이제 방어적인 출원을 하는 거죠. 이런 것도 가능하도록 하는 게 이제 심사 청구 제도가 되겠습니다. 선출원주의가 있는데 선출원주의와 대비되는 발명이 이제 선발명주의가 되겠죠. 선발명주의는 유일하게 이제 미국에서 선발명주의를 취하고 있었는데 미국도 작년도에 선발명주의를 버리고 이제 선출원주의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이제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출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선발명 여부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출원하면 후출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출원한 사람이 이제 권리를 가지도록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이제 선출원주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직무 발명과 관련돼서는 우리나라는 발명자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발명자주의라고 하는 것은 직무 발명한 종업원이 발명을 하면 그 발명은 종업원 거가 되는 거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종업원 거가 되는 게 바로 발명자주의입니다. 발명자주의하고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 이제 사용자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가 이제 사용자주의를 취하는데 우리나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독일 같은 데서는 발명자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출원할 때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의 서류라고 하는 것은 종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자출원까지 이제 다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방식 심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식 심사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류의 반려, 불수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절차의 무효 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하자인 경우에는 서류의 반려고요. 경미한 하자인 경우는 이제 절차의 무효가 되는데, 이러한 그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특허청장 등의 행정처분, 이게 바로 이제 서류의 이제 반려가 되어 있고, 이러한 서류의 반려, 불수리의 법적 성질은요, 기속적 재량 행위입니다. 그래서 특허청장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그러한 그 법률 행위가 되겠습니다. 반려 사유를 보면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특허법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장관령이 되겠죠. 그래서 특허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즉 특허법 시행규칙 11조에 보면 출원 또는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라든지 국어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든지 또는 출원서에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간을 경과해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불수리 사유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불수리 사유에 해당이 돼서 불수리 즉 반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려 취지, 반려 이유, 소명 기간 이런 것을 기재해서 서면으로 이제 송부해서 소명 기회를 주도록 돼 있고 그 기간 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소명이 이유가 없다라고 할 때는 그 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출원을 반려합니다. 이러한 그 반려 처분 또는 부수리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자 할 때 그럴 때는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되고 행정심판을 건너뛰고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행정법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해도 되고 행정심판을 건너뛰고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절차의 무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류의 반려 같은 경우는 중대한 하자라고 그랬는데 절차의 무효인 경우는 경미한 하자에 대한 그런 특허청장 등의 이제 행정처분이 바로 이제 절차의 무효가 되겠죠. 이러한 절차의 무효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행위 능력을 위반한 경우가 있고요.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대리권의 범위를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방식을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수수료를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네 가지에 해당되면 절차의 무효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행위 능력을 위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행위 능력, 좀 전에 살펴봤죠. 절차 능력에서 행위 무능력자인 경우에 이제 절차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봤습니다. 특허법 제3조에 보면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 그래가지고 민법의 규정을 이제 따와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와 이제 피한정 후견인이 독립해서 법률적 일을 할 수 있는 경우 그때는 이제 가능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법 규정이 그대로 온 건데 민법에서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2013년 7월 1일자로 뭐 미성년자가 그 나이가 이제 성년이 되는 나이가 20세에서 19세로 바뀌었다든지 또는 한정치선자 금치선자로 돼 있었는데 피한정 후견이라든지 피성년 후견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허법도 이걸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권 범위를 위반한 경우도 이제 절차 무효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국내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자로부터 이제 특별 수권을 얻지 아니하고 다음의 경우를 한 경우, 즉 특허 출원의 변경이라든지 포기 취하, 특허권의 존속 기간의 연장 등록의 취하라든지 특허권의 포기 등 이런 것들은 이제 특별 수권이 이제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그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변리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제 포괄 위임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방식 위반이 있습니다. 방식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겠죠. 여기는 이제 몇 가지만 갖다 놨는데 공지 예외 적용 주장 출원을 하는 경우에 그 방식을 위반했다든지 또는 발명의 명칭이라든지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뭐 요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요약서의 기재가 부적합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방식 위반이 돼서 이런 경우도 이제 절차 무효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수수료를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도 이제 그런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특허 출원할 때 출원료를 납부를 해야 되고 심사 청구할 때는 심사 청구료, 우선권 주장할 때는 우선권 주장료, 그다음에 등록을 받을 때는 설정 등록료 이렇듯이 이제 수수료를 계속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수수료를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 이제 절차 무효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은 출원인이 아닌 자가 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심사 청구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원인만 하는 게 아니라 출원인이 아닌 제3자도 이제 심사 청구를 하는데 제3자가 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 청구됐다는 사실을 이제 취지를 통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취지를 통지받은 다음에 만약에 출원인이 보정을 하면서 청구항이 증가했다. 이따가도 보겠지만 심사 청구할 때는 청구항에 따라서 이제 가산료가 붙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출원인이 보정을 함으로써 청구항이 증가했다 그러면 증가한 청구항만큼은 출원인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수수료를요. 근데 그 수수료를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보정이라고 하는 절차가 이제 무효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특허법상 수수료는요,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출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원할 때는요, 전자출원도 가능하고 서면출원도 가능합니다. 서면출원, 서면출원, 종이로 해서 이제 제출하는 게 서면출원이죠. 전자출원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과 이제 플로피 디스켓인데, 지금 전자출원은 전부 다 이제 온라인이죠. 그래서 이제 특허로라고 하는 데를 통해서 이제 온라인 출원을 합니다. 이러한 전자출원은 기본료가 38,000원입니다. 가산료는 없습니다. 그냥 기본료가 38,000원이고요. 서면 출원인 경우에는 기본료가 58,000원에 20장을 넘기면 한 장당 1,000원씩 가산이 붙습니다. 그래서 출원 서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서면 출원하게 되면 출원료가 비싸게 되겠죠. 만약에 뭐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예에 의하면 출원 서류가 이제 30만 장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서면 출원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거의 뭐 3억이라고 하는 출원료가 3억이라고 하는 그런 돈이 들어갈 여지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서면 출원보다는 이제 전자 출원이 더 싸고 바람직한 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심사 청구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청구료는요, 기본료가 13만 원에다가 청구항 하나당 4만 원씩 가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청구항이 뭐 10개다 그러면 40만 원 플러스 13만 원 같은 이제 53만 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청구항이 이제 그 특허를 받지 못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부분이 이제 청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청구항별로 가산료가 붙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허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3년치의 특허료를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3년치의 특허를 납부를 해야만이 특허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그 3년치의 특허료라고 하는 것은 기본료가 매년 그 15,000원, 이 3년이기 때문에 이제 4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청구항 하나당 가산료가 붙습니다. 13,000원. 그래서 3년이면 39,000원이 되겠죠. 만약 청구항이 10개면 39만 원이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 등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3년분의 특허를 납부를 하면 3년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4년치부터는 또 별도의 또 특허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4년치부터는 이제 납부료가 이제 그 수수료가 좀 더 비싸집니다. 그래서 4, 6년치에는 기본료가 4만 원이고, 7, 9년 차에는 10만 원, 24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갑니다. 가산료도 마찬가지로 13,000원에서 22,000원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요. 그래서 그 특허권이 발생된 이후에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는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수료는요, 면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에 속하는 특허 출원 같은 경우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때 국가에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 수수료가 이제 그 면제가 됩니다. 또한 출연료와 심사 청구료와 최초 3년분의 등록료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감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라든지 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그 다음에 보면 여기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 재학생이 하나는 대학원생은 이제 빼고요. 이런 학생인 경우에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100%, 즉 출원료와 심사청구료와 3년분의 그 등록료 이게 이제 그 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 이런 사람들도 100% 감면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군 복무 중인 그런 일반 사병이라든지 공익근무요원 이런 사람들도 100%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0% 감면 대상이 있는데 개인 발명가가 이제 70%의 감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이 70% 감면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50% 감면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제 공동연구라든지 공공연구기관, 그 다음에 기술이전 전담 조직이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는 50% 출원료, 심사청구료, 3년분의 등록료가 감면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3년치만 되기 때문에 4년치 이후부터는 이제 전혀 감면되는 게 아닙니다. 다음으로 이제 30% 감면되는 그런 대상이 새로 개정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중견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데, 중견기업은 이제 산업발전법에 이제 중견기업이 이제 있는데, 이러한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30% 출원료, 심사청구료, 3년분의 등록료가 감면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러한 절차의 무효사유에 해당된 경우, 즉 행위 능력을 위반했다든지, 또는 대리인을 선임했는데 대리권 범위를 위반했다든지, 또는 방식을 위반했다든지, 또는 수수료를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절차 무효 사유에 해당되고, 이렇게 절차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기간을 정해서 보정을 반드시 명하여야 합니다. 그 지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재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무효 처분에 대한 구제를 보면 불치수 처분하고 똑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되고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건너뛰고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도 됩니다. 오늘은 그 특허 출원 절차 일반에 대해서 권리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절차 능력, 대리인, 절차의 중단과 중지, 그 다음에 뭐 특허법의 기본 원리, 그 다음에 방식 입사,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